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1.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은 선진국 경제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였으나 신흥 시장국의 그 경제의 경우에는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성장세가 제약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은 고용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였으며 유로 지역도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에서는 수출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서로 엇갈리면서 금리와 주가, 환율 등 가격 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변동하는 등 시장 참가자의 경계심이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었습니다.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며 미 달러화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흥 시장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대외 수요의 신장세가 미흡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경제는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은 석유 제품의 단가 하락과 세계 교육 신장세 둔화 등으로 11월 중에도 감소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비는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과 소비자 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서 호조를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대외 수요의 더딘 회복세 등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1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되고 서비스 요금이 오르면서 전월에 0.9%에서 1.0%로 높아졌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높은 2.4%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국제 유가 하락과 낮은 수요 압력 등에 비춰볼 때 상승 속도는 매우 더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리, 주가 등이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하였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는 미국 시장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주가는 글로벌 주가 하락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원 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하였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11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기업 자금 조달 상황을 보면 은행 대출의 경우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그 증가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회사채는 순상환이 지속되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 그리고 다음 주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예상 등 대외 여건 변화와 그 영향을 보다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국내 금융 외환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금융 안정에 보다 유의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 일치였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상훈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금통위 이전에 물가 안정 목표제를 금통위에서 의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랑 협의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리고 어제 KDI가 그 물가 목표 수준을 낮추되 폭은 유지하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비우량 회사채나 변동금리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금융위는 회사채 시장 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내년 1월에 시행되는 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은 지방 적용을 늦추기로 했는데요. 하느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KDI가 내년 성장률을 사실상 2% 중반대로 낮췄는데요. IMF의 낙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도 성장률이 3.0%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년 3.2% 전망한 한국은행의 전망도 낙관적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더 떨어진 국제유가 같은 최근 변수를 고려하면 한은의 내년 전망이 지금은 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물가안정 목표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고 곧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그 내용을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다음 주에 그 새로운 물가 안정 목표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져서 여러 가지 그 지금 우리 김 기자님께서 그때 그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국은이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우선 미 금리 인상은 좀 뭐 급작스럽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어 왔던 터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인상 속도도 현재 예상으로는 완만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은 하면서도 저희들이 그 파장이 의외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높아질 경우에의 대응 방안, 소위 그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뭐 그것을 소상히 밝힐 수는 없고 만약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면 저희들이 한국은행 아무래도 시중 유동성을 여유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순에 단기 금리가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국은행은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서 은행 지수율을 여유 있게 관리함으로써 단기 금리를 안정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중 유동성을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에는 여유 있게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지금 아까 회사채 시장 말씀하셨는데 회사채 시장이 거의 뭐 우량 기업에까지 또 파급이 되고 대출 시장도 영향을 주고 뭐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또 그땐 저희들이 적절히 조치를 취할 거고 이 그런 안정화 조치는 한국은행 뭐 혼자만으로 한다기보다는 정부와 이제 협의해서 이렇게 안정화 노력을 실시할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KDI의 내년 전망을 저도 이제 봤습니다. 내년도 경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1월달에 그 한국은행이 보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 저희들이 10월달에 내년도의 전망치를 아주 그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좀 생각보다 좀 약하고 또 유가의 하락세가 또 예상외로 또 그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이것은 뭐 분명히 하방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뭐 얼마 전에 한중 FTA도 발효가 됐고, 그다음에 경제 관련 법 아직 국회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뭐 입법 추이 같은 것도 다 저희들이 보고해서 그런 여건 변화를 모두 감안해서 내년 1월 중에 한국은행이 보는 2016년도 경제 모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머니투의 유업식 기자입니다. 11월 금통의사록에 그 금리 결정을 연 12회에서 8회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이 됐는데요. 이게 금통이 처음으로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걸로 봐서 사실상 내부적으로 이미 결론이 난 내용인지 여부가 궁금하고, 이게 24일 금통위에서 논의될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제도가 바뀌면 이제 내년부터 당장 적용될지 그 여부도 궁금합니다. 총재님이 이 제도 변경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 시장에서 이게 만약에 줄인다면 그 뭐 노이즈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온 아이디어로 아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소통 더 부족해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런 통화정책 관련 회의 다른 나라 사례를 이렇게 좀 잠깐 말씀드린다면, 미 연준은 오래전부터 8회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주요국 일본은행도 내년부터는 8회로 이제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외에 20이라든가 또 영란은행, 뭐 일본은행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한 8회 정도로 이제 축소하고 있는데, 이 축소하고 있는 이제 주된 이유는 뭐냐면은,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급시차를 고려해 볼 때 중기적 시기에서 또 중기적인 전망을 토대로 통화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매달 하게 되면은 그 월 단위의 경제 지표에 시장이 너무 그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것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그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기대를 형성하는 그런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요국들이 통화정책 회의를 이렇게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그러한 그 국제적인 어떤 그 관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중앙은행의 여러 그 관행 같은 것을 반영해서 이 문제를, 회의 횟수 줄이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그야말로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년에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론은 저희들이 곧 내겠지만은 우선 그 시행 시기는 내년이 너무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고, 현재로서는 내년은 지금과 같이 매달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줄였을 경우에 여러 가지 소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 어떤 보완 방안도 다 같이 검토를 해서 결론을 곧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아일보 유재동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당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향후 1년 내 미국이 금리를 1%로 인상하면 한미 양국의 금리 차를 감안했을 때 우리 기준금리도 2.5%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만약 금리가 현재 상태에서 1%포인트 이상 상승하면 가계부채나 한계기업에 충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1%포인트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도 최소한 0.5%포인트 이상은 올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현재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의 시행 시기를 놓고 부처 간 이견들이 있는데,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오래전부터 예상되어 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도 그런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곧바로 따라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이런 견해가 많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미 연준 금리 인상이 곧바로 저들의 한국은행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지금 현재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장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속도도 완만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대응하는 데는 조금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저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를 결정하게 되면은 미 금리 인상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미 금리 인상 이후에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 그다음에 신흥국의 경기 움직임, 이런 제반 모든 요인과 그에 따른 국내 경제 금융시장의 변화를 저희들이 감안할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또 일의적으로 이렇게 페드가 금리 올린다고 해서 한국의 금리 인상으로 곧바로 이렇게 따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제가 거듭 강조를 합니다. 경기 회복세와 그다음에 금융의 안정, 또 부채의 안정적 관리 같은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딱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모든 대책을 다 균형적으로 고려해서 경기 회복의 불씨도 꺼트리지 말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런 좀 불균형의 정대가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없을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도 방지해야 되겠고 하는 양쪽 측면을 좀 균형 있게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내주시기 바랍니다. 로이터 통신 김세미 기자입니다. 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출이 내년에도 회복세를 뚜렷하게 보일 거라는 증거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정부 소비 진작책으로 인한 그 내년 초 소비 절벽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내수 회복세 지속성이 있는지 좀 그게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그 부동산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급냉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많이 나오는데 총재님께서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비 호조가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시책이 금년 말로 끝나는 경우, 예를 들면 개인 소비세율 인하라든가 하는 소비 활성화 조치가 이제 끝나게 되는 내년부터는 소비가 급감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김 기자께서 소비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렇게 급속히 둔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소비 호조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기인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었고 또 소득 여건도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임금이 그래도 꾸준히 상승했고 유가 하락 등으로 어떤 실질 구매력이 좀 높아진 점,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우려, 소비 절벽에 대한 그렇게까지 우려하지는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 시장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요 쪽에서 한번 보면은 그 주택 구입의 상당 부분은 그야말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가구의 그 변화도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1, 2인 가구가 이제 크게 늘어나는 그에 따른 수요 구조의 변화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최환웅 기자라고 합니다. 그 중국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질문은 위안화가 최근 8월 급등기 수준으로 다시 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위안화 약세에 따른 한국 수출 경쟁력 문제입니다. 과거에 그 엔저 시기에 그 한국 수출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또 한국은행에서 자료도 충분히 분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최근 G2 리스크란 말이 많습니다. 이제 중국이 산업 개혁하고 금융시장 개방으로 추진을 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것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리스크하고 이 중국발 금융 불안 리스크를 좀 비교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위안화뿐만 아니고 저희 경쟁국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그 수출 경쟁력, 즉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약세가 지속된다든가 또 큰 폭으로 된다면 분명 한국 수출의 가격 경쟁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만은 앞으로의 위안화 약세가 과연 그렇게 계속 지속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예상은 이제 중국 위안화가 SDR 거기에 편입이 되면서 중국 쪽이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따른 약세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위안화 약세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중 FTA가 발효된 점을 이렇게 감안을 하게 되면은 최근의 위안화 약세의 어떤 부정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그 수출과 관련해서는 그런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술 수준의 격차 같은 어떤 질적인 경쟁 구조의 변화가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내수 위주로 산업 구조를 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금융 자유화 같은 건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도 그 영향에서 이제 자유로서는 물론 없으라고 봅니다. 1차적으로 우리 대중 수출 구조가 주로 중간재 수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간재 수출이 아무래도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이제 구조가 바뀐다면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금융 시장도 그런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부딪힐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중국이 어떤 그런 산업 구조 개편을 좀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잘 한다고 한다면, 또 그래서 경기 둔화 추세를 중국이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또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중국 금융 시장도 지난번에 중국 증시 폭락 같은 데서 딱 이렇게 보았듯이 그런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능력도 저희들이 아직은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물론 저희들이 그 영향은 받겠지만 이렇게 과도한 우려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합인포엑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자금 이탈의 원인이 좀 뭘로 판단을 하시는지, 이게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실제로 그 자본의 이동이 좀 나타나는 징조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거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당정에서 그 외국인 채권 과세 세율을 필요할 경우 좀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그 규제 완화 같은 부분들을 좀 한원도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최근에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이 굉장히 많이 최근 이틀 사이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최근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총재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간단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11월 수출이 이제 전년 동월 대비 4.7% 줄어서 감소폭이 조금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이 선박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영향인 걸로 일단 분석이 되는데요. 총재님 보시기에는 수출 감소세가 조금 완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선박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국제 유가라든지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가 좀 예상보다 안 좋다라고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1월 경제 전망에서 기존보다 조금 그 하방 위험이 커졌다라고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상하방 리스크가 균형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외국인 주식 자금 그 감소 관련된 질문인데, 저희들이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다음 주로 실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기대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그 6월 달에도 그런 그 기대가 높아지면서 저희들이 6월 한 중하순부터 9월 달까지 외국인 증권 자금이 저희들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빠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조금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다시 11월 들어서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좀 더 가시화되면서 최근 들어서 주식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나가고 있는 자금의 이렇게 성격을 보면 헤지 펀드를 중심으로 한 단기 투자자 중심으로 지금 자금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유출에는 일시적인 어떤 요인도 가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그 미국 예탁 증서가 MSCI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그 지수에 영향을 받는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을 좀 인출한 그런 일시적 요인도 가세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신흥국의 경제 금융 쪽이 상황이 좀 이제 안 좋게 되면 선진국으로의 어떤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현상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그 기초경제 여건이라든가 특히 외환 건전성, 또 큰 폭의 경상수 적자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그런 전 세계적인 자금 이동 과정에서도 한국의 영향은 좀 제한될 것으로 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당정에서 여러 가지 그 규제 완화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꼭 이 측면만이 아니고 그런 쪽에서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하는 노력은 그는 뭐 상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환율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런 그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글로벌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페드와 또 다른 나라 중앙은행 20이라든가 BOJ 같은 그런 주요 국가 통화 정책이 이제 비동조화되면서 거기 따라 나타나는 글로벌 현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환율 움직임은 물론 이제 페드의 금리 인상이 큰 영향을 줄 것이고, 특히 앞으로 페드가 금리를 그러면 어떠한 속도로 그 인상할 것이냐고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뭐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 또 금융 상황 변화에 따라서 환율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계속 저희들이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수출 감소에는 그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이 상당히 큰 폭으로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뭐 단기간에 이렇게 다시 그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출의 어떤 부진 감소는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증가율 같은 경우는 또 기저효과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한번 저희들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 성장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상당 부분의 어떤 그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가 하락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기 회복세 둔화, 뭐 하방 리스크도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 고려해서 한 달 후에 저희들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조선비즈 연선욱 기자입니다. 그 동향 말씀하신 거 보면 이미 미국 금리 인상 기대만으로도 장기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거로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한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써도 미국이 금리를 실제로 인상하게 되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총재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KDI가 어제 부양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만약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국내 장기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 그것은 뭐 자연스러운 그 뭐 채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페드가 금리 올리는 것이 오래전부터 예상되어 와서 이미 금리에 선 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많고 그다음에 앞으로 인상 속도도 과거와 달리 좀 완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 장기 시장 금리 상승에 미치는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페드 금리 인상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 물가 등 그 경제 상황 그리고 시장의 채권 수급 여건 이런 데에 따라서 금리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KDI 전망을 이제 보았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내년도 성장을 이제 3.0%로 전망을 하면서 정책 수단, 정책 여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양보다는 잠재를 키우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3% 이제 성장이면은 저희들이 잠재 수준이 과거보다는 이제 낮아져서 3% 초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3% 성장 하에서는 아무래도 진짜 이제부터는 잠재력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내일신문 김영선입니다. 그 앞에 질문하고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리스크 관리 관련해서 KDI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계빚을 우려하면서 이 DTI 상한을 내릴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한은도 가계빚을 많이 우려하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아까 위안화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그 위안화 SDR 편입 자체에 대해서 총재님 평가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관련해서 이 원화와 위안화 환율의 동조화 전망이 있고 또 외환보유액의 그 위안화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원화 국제화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원화 국제화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이제 DTI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안이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 부처에 물론 한국은행도 같이 이제 참여했지만은 여러 관련 부처에서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제 물론 부처마다 좀 의견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합의를 이루어내서 그 방안을 이제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DTI에 대한 한군의 견해를 답변 드리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혹시 행여나 또 부처 간의 이견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은 제가 밝히지 않고 단지 가계부채가 그 사이에 빠른 속도로 늘었고 특히 작년에 LTV DTI 규제 완화 이후에 상당히 그 소득 증가를 웃도는 그런 빠른 속도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그 가계부채 누중 억제책은 좀 그 조속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DR에 이제 중국 유안화가 편입된 요 사실은 유안화의 국제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유안화가 그 위장이 제고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결제 그다음에 보유 그런 측면에서 유안화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안화의 어떤 강세 그다음에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현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원화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는 사실상 원화 국제화는 대외 여건이라든가 또 국내 경제 여건을 동시에 고려해서 그야말로 그 기대 효과가 훨씬 클 때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국제화 관련해서는 하나의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 중국과 상해의 원 유안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원화 거래를 처음 허용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는데 이것은 원화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큰 좀 뭐 시험대라고 할까요? 시발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서지 기자라고 합니다. 통방 문구에 보면은 물가 상승률은 저유가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요. 최근 국제 유가가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한은에서 예상하고 계시는 유가 최저가 혹은 유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좀 낮게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신 거는 앞서 내다보셨던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 0.7%, 내년 소비자 물가 전망치 1.7%를 하향 조정하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이제 최근에는 막 $30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유가가 이제 급락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오펙의 이제 생산 감축 합의가 실패했고 또 이란의 석유 수출 재개,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유가가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 유가가 한 $50대를 기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그 전제하에서 내년도 전망치를 이제 한번 그 추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전제하에서 내년도 소비자 물가를 1.7%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의 유가 하락은 그런 당초 어떤 예상을 이제 좀 벗어나는 그런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도 물가에도 상당 부분 어떤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감안해서 다시 내년에 이제 전망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비슷한 저 매경의 정의원 기자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질문 나오긴 했지만은 미국이 곧 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한국 경제에 어떤 경로로 이렇게 리스크가 올 것 같은지 가장 우려되는 부분 하나만 좀 꼽아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페드가 이제 금리 오르면 국제 금리 상승, 국내 금리 상승, 그에 따른 실물 경기의 부정적 영향, 뭐 이렇게 그런 채널을 통해서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다음에 또 그에 따른 그 신흥국의 불안, 거기에 따른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리스크를 뽑아 달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들은 가장 큰 리스크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지금 그 신흥국 중에서 여러 가지로 그 취약한 신흥국이 있습니다. 재정상이라든가 대외거래상으로,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특히 또 그 어려움에 처한 나라가 많이 있는데, 이런 취약 신흥국의 금융 경제 불안이 그게 확대돼서 소위 개별 국가 어느 국가의 리스크, 뭐 크라이시스죠, 위기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려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 금리 상승, 그것보다도 취약 신흥국의 혹시 크라이시스가 발생해서 그것이 여타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